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주, 한 주 남겨놨는데 그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률 상식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따뜻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 등 서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 또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전까지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 많은 만큼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겨울 외투 정도면 충분히 포근한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 인테리어에 관심 갖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네. 근데 내 집이면 괜찮은데 이게 전셋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 눈치도 보이고 이래서 내 맘대로 하기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할 일이 생기고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다른 시공 없이 소품이나 가구 재배치로 공간을 재단장하는 홈스테이징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홈스테이징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집콕 라이프를 위한 홈 인테리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안 속 어렵게 구한 전셋집,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여기 지금 현관문 들어오시면 2층이고요. 계단을 내려가시면 아이랑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주방이. 그런데 침실과 주방을 함께 쓰시는 겁니까?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냉장고 바로 옆에서 아이가 자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안 되죠, 얘가. 구조적인 한계에 더해 전셋집이다 보니 인테리어가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셋집이다 보니까 손상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죠. 36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공간, 시공을 하지 않고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공 없이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최유정 홈 스타일링 전문가. 좁은 공간과 전셋집이란 제약이 있는 이 집.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일 이제 크게 좀 바꿔야 될 부분은 침실이랑 주방이랑 수납 공간이 좀 많이 혼재가 돼 있어요. 좀 주무시는 공간이랑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잘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먼저 면적이 작은 공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구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버리는 정리가 필요한데요.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게 조명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감성을 더해줄 인테리어 액자와 창문에 커튼을 설치해주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보온성까지 챙겨갈 수 있다고요? 창을 이렇게 해버리면 창이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넓어 보여요, 집이 오히려. 하나, 둘, 셋. 우와, 어때? 좋아요. 은은한 조명을 켜주기만 하면 홈 스타일링 완성. 작은 소품 활용으로 확 달라진 모습. 전문가의 손길 한 번에 어느새 집이 홈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여기 이제 조명도 설치를 하고 또 테이블도 배치를 해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지 않고 아이랑 같이 여기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장난감으로 가득 찼었던 이 자리는 곧 침실로 변신할 예정인데요. 지나가는 통로라고만 생각했던 이 공간을 침실로 바꾸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매트리스 받침대라서요. 곰팡이나 습기 같은 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침구만 깔아주면 침실 공간 완성.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아늑한 침실로 재탄생했습니다. 커튼으로 살짝 가려놨는데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놨어요. 그래서 잘 때 책 보다가 잠들 수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이렇게 띠 조명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이것만 딱 켜고 있다가 아이랑 같이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 아, 다행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집을 꾸미고 바꾸는 데 든 총 비용이 30만 원이 채 안 들었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소품과 가구 재배치만으로도 이렇게 집이 확 달라질 수 있네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새로 이사한 집 다행입니다. 같아요. 아, 다행이다. 분위기도 완전 달라지고 여기서 먹으면 밥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전셋집 인테리어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집. 안녕하세요.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는데요. 최대한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해봤고요. 화분이랑 저희 식탁이랑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있는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윤옥입니다. 인테리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집안을 새롭게 단장해보기로 한 조정희 주부.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점은 가구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식탁과 소파 테이블이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시작한 옮겨서. 가구 재배치. 식탁이 베란다 앞에 있어 공간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앉아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으신 분위기 아니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겁고 칙칙한 소파 테이블 대신 감성을 더해줄 소품을 활용해 집안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거기에 조명까지 더하면 깔끔하고 미니멀한 컨셉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바닥에 방치된 TV? 저희가 지금 전세로 살다 보니까는 벽을 뚫어야 되는데 저 타일을 뚫은 거를 주인님께서 이제 원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워서 지금 부르게 됐습니다. 벽을 뚫지 못해 고민하는 조정희 주부를 위한 SOS. 여보세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조정희 주부와 김혜덕 인테리어 컨설턴트의 SOS를 듣고 한나름에 달려온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혹시 여기 저희 구멍 안 끌고 와? 네, 물론이죠. 구멍 하나도 안 뚫고 문제 없게 안전하게 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구멍 뚫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무시 구멍을 뚫지 않고도 벽걸이 TV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벽에 TV를 고정한다는 말입니까? 요 중간 콘센트 안쪽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고기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핵심 부품입니다. 힘을 분산시켜주는 전용 거치대가 있어 안전하게 TV를 고정할 수 있는데요. 무타공 노홀, 벽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 기존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벽걸이 TV고요. 통합수구 자리에 그 핵심 부품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전용 거치대가 또 들어가죠. 저렴한 거치대는 설치 직후엔 튼튼해도 후에는 TV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데 과연 이 거치대는 안전하게 TV를 걸 수 있을까요? 하던 순간 TV 대신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매달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달려 본 겁니다. 매달려도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모습. 건장한 남성 2명이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TV는 더 튼튼하게 매달려 있겠어요? 대형 TV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해도 50kg에서 60kg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무게를 견뎌요. 기존 아날로그 설치 방식을 벗어난 무타공 방식은 최근 SNS에서도 화제인데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으니 전셋집 인테리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와, 텔레비전 좀 봐봐. 우와, 간판이 절로 나오나 봐요. 와, 대박 멋지다. 너무 멋지지? 방치돼 있던 TV와 안녕하고 깔끔하게 벽걸이 TV로 탈바꿈한 모습 어떤가요? 칙칙한 분위기의 거실에서 은은한 조명까지 더해진 거실로 인테리어 완성입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좋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조명이 역시 약간 여자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요. 크게 손은 되지 않았지만 거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소품과 가구의 재배치만으로 이뤄낸 공간의 재탄생. 여러분도 올겨울 집안 분위기 확 바꿔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올겨울 홈스테이지 완성!
아, 깔끔하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저런 것도 이제 기술의 진화가 점점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법률 상식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김서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황규락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첫 번째 핫 이슈는요, 이 백화점 모피코트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먼저 꽁투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꽁투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 고객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요. 모피코트 매장 매니저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직원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피코트 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별명은 백화점계 매의 눈입니다. 고객을 한 번만 봐도 물건을 살 사람인지 구경만 하다 갈 사람인지 척척 구분해냈습니다. 덕분에 실적이 쭉쭉 올라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그날도 제 승진을 앞당겨줄 고객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0살밖에 안 되어 보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다 명품이다. 틀림없이 VIP 고객, 드디어 승진이다. 고객님, 어떤 물건 찾으십니까? 코트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행은 잘 안 타면서 엘레강스하고 그렇다고 너무 클래식하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세련된 느낌으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장으로 마이 바디의 황금 비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피 코트 추천해 주세요. 까탈스러운 게 딱 VIP 고객이다. 걱정 마십시오, 고객님. 제가 고객님에게 딱 맞는 모피코트 찾아드리겠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까탈스러운 VIP 고객의 입맛에 맞는 모피코트를 어렵게 찾아왔는데 글쎄 갑자기 고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사라진 고객과 함께 모피코트 한 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설마 싶어 CCTV를 확인했죠. 그런데 뭐야 이 여자 모피코트 훔쳐갔잖아. 어떻게 3천만 원 넘는 건데 어떡해. 아니 요즘 백화점에 그 모피코트만 노리는 도둑이 있다던데 이 여자 그 도둑인가 보네. 아니 도둑을 앞에다 두고 자리를 비워요? 아니 고객이 모피코트 찾아달래서 정말 아주 잠깐 자리 비운 건데. 매 눈이라더니 안 되겠어. 승진은 나중에 얘기해요. 부장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두른 명품녀의 은밀한 본업이 도둑질이라니. 그녀 때문에 승진도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여자 좀 잡아주세요. 야, 진짜 너무 명품녀인데 그게 미끼였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건은요, 지난해 12월 7일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이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어떤 손님이 다녀간 뒤에 백화점 모피코트 매장에서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모피코트 한 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모피코트가 사라졌다. 모피코트면 부피가 커요. 그게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범인 잡았어요? 다행히도 범인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범인이었는데요. 네? 그날 매장에 다녀간 사람들 중에 30대 여손님이 한 분 계셨대요. 네. 근데 이 손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발이며 옷이며 뭐 가방이며 다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직원은 이 사람 이거 VIP 고객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잘 대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한 30분 정도 이 매장을 여유롭게 둘러보면서 뭐 옷도 살펴보고 직원과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 고객이 돌아간 뒤에 이 모피코트가 사라진 겁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빼있으니까 이게 도둑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야,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보면 이거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이요. 이 모피코트 절도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로 전날인 12월 6일 날에는요.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 모피코트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이때 훔친 모피코트는 무려 6,900만 원짜리.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달인 또 11월 말에도요. 이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도 모피코트를 또 훔쳤다고 합니다. 아니, 모피코트 그렇게 비싸요? 3천만 원 막 6천만 원이래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수법이 또 그렇게 대담했다면서요? 네, 이 여성은요, 이 서대문구 절도 때는 옷을 훔친 다음에 바로 한층 위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하
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또 CCTV에 담기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영등포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모피코트를 훔치려고 했는데 이때는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이 오히려 당당하게 아니 이거 내가 사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밥을 지불하고 이걸 가져갔다고. 돈을 냈다고요? 네. 돈이 있긴 있네. 근데 이거 야 새로운 수법인데요. 이거 훔치려고 하다 걸리면 계산하려고 했다.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면은 이렇게 돈 내면은 절도죄가 안 돼요? 그러겠네. 매장에서야 일단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형사법적으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절도죄가 한번 성립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돈을 주더라도 이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 절도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하, 그러니까 지배하, 사실상 지배 아래에 가져옴으로써 완성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로 범죄를 완성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돈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것은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될 뿐이지 뭐 처벌이 면제된다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사건의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 모피코트를 절도를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간 상태잖아요. 만약에 매장 밖을 나갔다고 하면 완전히 자기 지배하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요. 만약에 집어들다가 훔치려는 고의로 집어들다가 발각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 미수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송파경찰서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절도 혐의로 수사를 한 다음에 지난 12일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훔친 모피코트가 3벌 정도인데 시가가 합해서 1억 정도 현금액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아요? 도둑이죠. 도둑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절도죄는 이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이 여성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거 아닙니까? 상습절도가 될 수 있거든요. 상습절도는 가중처벌되고요. 참고로 교도소 가면 모피코트 대신 수의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수의, 털 달린 수의. 근데 훔친 모피코트는 돌려주면 되지만 입었다가 그 옷이 상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옷을 남이 상하게 한 경우에 이걸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 옷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매용 모피코트였잖아요. 근데 이 누군가가 한번 입은 모피코트를 다시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매장이 입은 손해는 새 모피코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훔친 모피코트를 팔 수도 있잖아요. 이거 팔면은 이미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훔친 물건을 팔면 그게 장물죄가 돼요. 장물이 이제 양도죄가 되고 또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3,000만 원짜리 모피코트인데 30만 원에 판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구입할 경우에는 작물 취득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훔친 물건인지 제대로 된 유통된 물건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모피코트 절도 사건 알아봤습니다. 모피코트가 수천만 원 하는군요. 그것도 놀랐죠. 다음 거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식장 가면은 축의금 얼마 정도 내시나요? 축의금. 이것도 기본금은 딱 까다롭죠. 정해놔요. 일단 친분 관계에 따라 플러스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더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친분 관계 별로 없다고 더 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다 보니까 더 내려가진 않고 그 선에서 올라가긴 하는데 내려가진 않습니다. 뭐 저는 한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10만 원 하고 좀 친하다 그러면 3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저는 가끔 깎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네. 15만 원. 여보세요? 저는 보통 제가 가면 10만 원이고 만약에 참석을 못하면 거의 그냥 5만 원 정도 하는 참석 못했을 때 밥을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니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 쫙 정리를 한번 해놨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받은 만큼 드리거나 아니면 또 친분 관계에 따라 좀 더 드리거나. 맞아, 그렇게 돼요. 그게 직장인들은 한 5만 원, 뭐 이렇게 뭐 10만 원, 그 선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건데 축의금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슈 축의금 내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꽁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꽁트 민폐 하객 역할을 김서지 씨가 하고요. 네. 신부의 사촌오빠 역할을 또 이정수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갔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제가 동료들 축의금 봉투를 모두 내고 식권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9개네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네. 제가 식권 받아가기로 했어요. 다 오시는 거죠? 네, 다 주차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대요. 여기, 식권이요? 잠깐, 29장. 저희 부부 동반에 가족 동반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40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장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 이 호텔의 뷔페가 맛있다고 소문나서 전 부푼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갔죠. 그런데 이거 뭐야? 지금 놔둘 수가 없네. 지금 그게 넘어가요? 왜요? 술술 넘어가는데요? 아니, 나머지 39명 어디 있어요? 다들 화장실에. 거짓말. 봉투 하나에 1,000원씩 넣어놓고 33,000원짜리 식권을 40장이나 가져가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그리고 그것도 유령 하객까지 동원해가지고 없잖아, 지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이 정도론 분도 안 풀린다고요. 와, 축의금 적게 냈다고 저를 신고하겠다는데 축의금 적게 낸 게 죄가 됩니까?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거죠? 아니 하기는 뭐 축의금 적게 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아니죠. 1,000원씩 든 29장. 봉투를 몇 개 해가지고 식권을 40장 받아갔다. 악의적이에요. 이건 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2019년 5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네. 이 사회복지사였던 A 씨의 결혼식장에 김 씨와 조 씨가 축하해주러 찾아온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은 A 씨의 초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네. 뭐 소식을 듣고 A 씨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결혼식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거면은 고마운 일인 것 고맙죠.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요. 이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네주고 이 식권을 무려 40장을 받아갔는데요. 이 식권이 장당 3만 원이기 때문에 무려 120만 원어치 식권을 받아간 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왔는데 그냥 대표로 모아서 전달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동료랑 같이 온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두 사람만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이들이 낸 축의금 봉투를 보니까 29개였잖아요. 네. 각각의 봉투에 다 1,000원씩밖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그 넣는 것도 힘들겠다. 29장에 1,000원씩 넣고. 이게 작정을 하면 그 3만 원짜리 저 식권을 40장을 가져갔다 이거잖아요. 너무했다. 네, 이 A 씨 사촌 오빠와 네. 친인척들이 현장에서 봉투를 확인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1,000원씩밖에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김 씨와 조 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29,000원을 내고서는 120만 원 식권을 가져간 건 잘못이긴 한데 이게 무슨 혐의가 있나? 이게 그렇잖아요. 축의금은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잖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정말 축하할 의도로 축의금을 내는 거라고 하면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그게 무슨 상관없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네. 우리가 축의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모두 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가면 봉투를 내고 식권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근데 이걸 악용해서 가짜 축의금 봉투를 내고 그래서 이 혼주 측을 속여서 식권 40장을 교환해 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속임 봉투로 부당하게 120만 원어치를 지금 재산상 이익을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김 씨와 조 씨는 왜 이런 일을 벌였대요? 복수심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복수를.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피해자가 이제 직장 내 어떤 비리를 네.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고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해서 반성은 저지른 사람들은 반성을 안 하고 그걸 복수를 다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죄질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1심 법원은 이 사람의 김 씨에게는 이제 벌금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조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식권을 바로 이제 반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형 이유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부 고발자는 익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 고발한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복수를 하려 했을까? 저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네. 당황스러웠는데 네. A 씨가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내부 고발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 고발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했다는 것 같은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좀 뻔뻔한 게요. 항소를 하면서도 범행을 또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해서 자기들은 진짜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하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난 13일 재판부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을 했어요. 이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 1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2심에서 갑자기 부인하는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원심의 형량이 그렇게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축의금 1,000원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게 사회통념상 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축하해주러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남의 집 진짜 잔치에 축하받을 가서. 잔치에 가가지고 네. 망치려고 했으니 그 벌금을 몇 배로 물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웃,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식으로요. 네. 첫 번째, 어떤 얘기입니까? 자, 첫 번째는 이혼했지만 네. 요것은 다시. 이혼했지만 이건 다시. 결혼 생활은 다시? 결혼은 다시 해야지. 그래? 그런 건가요? 이혼했지만 요건 다시. 사랑은 다시. 여보세요. 이혼했는데. 자, 뭘까요? 보겠습니다. 이혼했지만- 정답은 재산 분할은 다시. 다시 하는 거죠, 재산 분할을.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남편이 사랑하는 건 오직 돈뿐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 그 사람의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그 인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잘 지냈어? 뜬금없이 저쪽이야. 저쪽이야. 웬 뜬금포야.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라니. 당신이랑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 다시 시작할까? 싫어. 난 지금이 좋아. 당신도 나 잊고 새 출발해 이제. 그래. 저기 새 출발을 할 테니까 돈 내놔. 이건 또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내가 왜 돈을 줘? 그리고 우리 이제 남남이야. 남남. 그래. 남남이지, 남남아. 근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남남이기 전에 내가 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그새 6억이나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혼자 꿀꺽하려는 거 아니잖아. 줘봐. 역시 돈 때문에 다시 합치자는 거였지? 이런 돈벌레.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당신한텐 단 1원 한 장 못 줘. 이 아파트는 원래 내 거였어. 이혼 안 했으면 전부 다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건데, 여튼 이거 불공평하니까 재산 분할 다시 해. 아니,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지. 재산 분할을 왜 다시 해? 절대 못 해. 아니, 안 해. 이 꽁트 재밌다. 계속 보고 싶다.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재산 분할 합의까지 마친 데다 3년을 남남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재산 분할을 하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재산 분할 합의까지 마쳤다는데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고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사연은요, 3년 전에 이혼한 A 씨의 사연인데요. 이 A 씨의 전 남편 B 씨가요, 갑자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니, 이혼하면서 재산 정리 다 했는데 무슨 재산을 다시 분할하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이요, 이혼 당시 강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이제 재산 분할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아내 A 씨가 갖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3년간에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니까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이 아파트가요, 9억 원대에 매매가 됐는데 이 30평대 아파트가 지난달에는 무려 15억 원에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대박. 3년 동안 6억 올랐네요. 우와, 많이 올랐다. 이게 재미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혼 재산 분할할 때 예전에 서로 돈을 가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져가야 되면 여러 가지 뭐 취득세라든지 또 나중에 팔 때 세금도 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서로 집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집값이 막 오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돈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부동산을 갖겠다, 아파트를 갖겠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게 3년 만에 속의 차익이 생겼다니까 이게 돈 생각이 내서 찾아온 건데 재산 분할을 했다면서 이 재산 분할이 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재산 분할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연속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남편의 주장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왜 그랬대요? 이게 뜨끔이지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부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잖아요. 비록 이혼에는 합의를 하고 별거를 해도 이혼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거는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다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재산 분할하고 그런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예, 협의원 할 경우에는 3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일단 협의원서를 접수를 하고 판사 앞에 가서 확인 절차를 받고 마지막에 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냥 계속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신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비밀로 하고 이혼한 거 비밀로 하고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이 집값이 막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 한 3년 정도 산 다음에 남편이 다시 그거를 집값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혼할 경우에 한 집에 살 경우에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부인지 남인지. 우리 집값이 오르면 우리는 부부고. 안 오르면은 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은 재산 분할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이혼하기로 하고 도장 찍어서 찍고 이제 재산 분할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혼 신고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상태인 거죠. 그럼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 분할도 다시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법원은요, 이 남편 B 씨처럼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 합의를 한 경우에 협의 이혼을 부부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재판에서 다시 이 재산 분할을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부부가 협의 이혼에 따른 어떤 재산 분할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재산 분할에 동의를 하겠다 이런 일종의 조건부 의사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협의 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산 분할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연 속에 그 아내 A 씨는 전 남편이 소송을 걸어오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재산 분할 해줘야 되는데 이혼하면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세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산을 모은 사람. 자기 명의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근데 뭐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막 불성실하고 호화사치하고 막 쓰면서 나중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반 달라고 할 때 너무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재산 분할은 이 배우자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부부가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5대5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별거 후에 남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내만 열심히 해서 재산을 읽었다. 그러면 아내가 재산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50%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30%, 20%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다시 한다면 그 기준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혼한 시점인지 아니면 집값이 폭등한 다음에 그때 기준인지 그게 언제가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진행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를 하게 됐어요. 자, 5억짜리 아파트를 놔두고 이제 별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집을 나왔거든요. 자녀들하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한 2, 3년 정도 후에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근데 소송을 할 때는 그 집값이 8억이 됐어요. 8억이 됐는데 이제 1심이 끝나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아내분이 항소했거든요. 항소심 끝날 때는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은 5억의 절반만 주겠다, 2억 5천만 원 주겠다고 주장할 거고
아내 같은 경우는 10억의 절반을 달라고 주장하거든요. 자, 언제를 기준으로 아파트 값을 정하게 될까요? 아, 이 남편 입장에선 별거 시기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정답 아니죠.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날 때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심이 끝날 때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내가 10억 원의 절반이 5억 원을 재산 분할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연 속의 아내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다시 또 재산 분할한 거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일 경우에는 부동산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재산 분할하는 게? 물론 부동산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겠지만 현금 재산, 금융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판단 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혼인 관계가 파탄난 시점 이후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금 같은 것들은 쉽게 인출해서 사용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숨긴다거나 소비해 버린다거나 하면 이거는 부부간의 어떤 공동 비용으로 지출한 그런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재산 가액 그것이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이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의 어떤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재산 그 분할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 10월에 이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재산 분할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까지 받았고요. 남편 A는 판결에 따라 전액을 지급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그 알고 보니까 남편이 다른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나는 몰랐다. 더 받아야 된다고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럴 때 재판부는 만약에 남편이 뭐 고의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재산인데 나중에 발견되면 아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었습니다. 숨겨둔 재산이 발견이 돼서 다시 재산 청구가 된 거네, 그죠? 그럼 이혼 절차 다 마무리됐어. 근데 숨겨둔 재산을 찾았다고 다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몰랐던 재산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설명을 해서 나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다. 근데 아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청구를 못할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죠. 본인 잘못인데. 근데 처음부터 전혀 몰랐던 재산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예 처음부터 결혼 생활 중에도 막 재산을 은닉하고 전혀 아내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이혼 당시에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다면 재산 분할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우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기간 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간 준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법에는 제척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법률상 기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관계를 어떤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상 제도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이 취지상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 모든 청구를 마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혼할 때 그 재산분할이라는 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군 그런 뭐 아파트든 그런 걸 가지고 재산분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뭐 아내든 남편이든 아파트를 마련했어. 그것도 이제 뭐 재산분할할 때 이런 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특유재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라든가 혼인 기간 중에 한 사람이 뭐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받은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마련한 아파트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죠. 네, 우리가 이 법원은 판단을 할 때 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2년 정도 혼인 생활을 했고 한 사람의 자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 자기 부모님한테서 받은 돈과 그리고 또 대출금을 합해서 전세 보증
보증금을 마련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특유재산이죠. 특유재산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 특유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근데 거예요? 사실 특유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 후에 이제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내가 10년 정도 혼인생활 유지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아내는 하나도 못 받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요즘 법원 실무에서는 웬만하면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요. 그럴 경우에 예외적 인정해 주는데 다만 이제 5대5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 20에서 30% 정도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분이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재산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청구해달래요. 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어디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만 알고. 네. 그러면 본인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게 좀 모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남편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좀 아시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무슨 건물을 증여해 주셨다 그러면 일단 건물을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빗자루 들고 가서 청소라도 하세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기획자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재산 가치를 높인다. 재산 가치가 막 올랐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꽁투로 얘기한 그 사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지금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능하고 시점은 지금 새로 시작이니까 여기서 판결이 나는 그 시점에서 나눈다. 그러니까 집값 오른 시점에서 나누네. 네. 야, 이게 지금은 집값이 막 올라가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나눌 때도 이혼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혼 재판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게 풍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자, 다음 얘기 나눌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몰래 떠난 아내입니다. 몰래 짐 싸서 무엇으로? 떠났지. 짐 싸서. 짐 싸서? 그 짐 안에 다양한 게 들어있겠지. 뭘 가지고 간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지. 그 뭐 가지고 맞아요? 왔어. 한번 볼게요. 돈 들고? 집을 팔고. 집을 팔고 집문서 가져간 게 아니고 집을 팔고 그러니까.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아내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 새로 이사 온 집주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겐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자식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명의로 변경해주면 안 돼? 응? 갑자기 왜? 아니, 나는 당신이랑 10년 동안 당신이랑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오늘 나 약속 나갔다 왔잖아. 잘 나가는 친구들 보니까 왠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아니, 어차피 우리가 헤어질 것도 아니고 슬프다. 이 집 명의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나 좀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그 공동명의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 결국 당신은 가진 거 전부 다 자기 걸로 해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남자였구나. 난 당신한테 뭐야? 가정부야? 당신 나 사랑하긴 하니? 무서워. 헤어져. 명령해 줄 테니까.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이제. 전 그렇게 집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맞는데? 왜 안 열리지?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뭐 하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이 집 우리 집이야. 계약서 보이잖아, 보세요. 나 오늘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르고 온 그런 여자야. 우리 집이야. 지난번 그 하지 마. 아니, 김서지 이 여자가 아니 나 몰래 집을 팔아? 나 집을 팔아? 우리 애들은 어디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진짜 웃긴 남자네, 진짜. 당신 아내한테 물어봐. 나가요, 어서. 저 몰래 아내가 집을 팔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아주머니 자주 오시네요. 또 대단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요. 무서운 아주머니.
아니 근데 이것도 또 저 마저 들어봐야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네, 이번 사연은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인데 그러게. 남편 A 씨가 10년 전에 미혼모였던 아내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내는 아이 친부와 뭐 사별을 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이게. 그런데도 A 씨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주고 또 이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이까지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낳은 그런 아이까지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하면 남편분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A 씨 남편이요. 이 아내의 정말 난감한 부탁까지도 들어줬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A 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공동명의로 하자 이렇게 해도 이 아내가 고집을 꺾지를 않았고요. 결국에 오히려 아내가 아니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막 이러면서 A 씨를 타박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이거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부부 별산제. 아내 명의로 등기 명의가 됐으면 아내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처분해도 어떻게 남편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아내가 또 그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다시 계약을 취소해서 반환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집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는 해도 그러면 집 팔았던 그 값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방법이 있는데요.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면은 이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재산분할은 이 혼인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 그리고 설령 집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 대금이 있잖아요. 네. 그 대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가 재산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돈 없다. 그럴 경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요. 아니 그러면 아내가 집을 매매한 이 계약 자체를 무효할 수는 없어요? 그 진짜. 일단 한 번 한 증여를 취소하거나 해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민법에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증여자에게 망은 행위, 그러니까 뭐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걸 저버린다든가 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로 인해서 뭔가 생계가 엄청나게 곤란해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민법 558조에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한 번 증여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했다고 하면 더 이상은 이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하면 아무리 망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더 이상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돼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이 사안에서도 이미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황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이 아내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것도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한 거니까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한 10년 전에만 발생했어도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부부간에도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네. 증여 계약도 약속이고 뭐 각서도 쓰고. 근데 이제 부부간의 정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쓰기 때문에 아예 민법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거든요. 이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부부라고 해서 약속을 왜 쉽게 깨느냐?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 민법 규정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부간의 약속, 계약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단은 아내한테 증여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 분할 요구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A 씨는 아내가 판 아파트 매매 대금의 일부를 분할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미 집을 팔아 넘겼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권리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난 시점 이후부터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어떤 처분 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처분 행위를 한 대상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뭐 집이야 물론 찾았으면 좋겠지만 A 씨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 아이라도 좀 데려오고 싶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부부간의 혼인 파탄 책임과 아이를 누가 잘 키울지는 별개 문제거든요. 아무리 아내가 나쁜 여자라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좋은 엄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아이의 행복,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씨에 따르면 첫째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이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A씨에게 불리한 점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또 경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아내에게도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불륜 행위로 인해서 어떤 비도덕성이 좀 증명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불리해질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의 의사예요. 아이가 아빠랑 지금 너무 살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A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오래 하다가 터득한 법칙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 붙인 게 뭐냐면 현상 유지의 법칙이에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 현상을 웬만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그리고 재판 도중에 뭐 1년, 2년 동안 엄마가 잘 키운다. 그럼 굳이 엄마에서 아빠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가 춤바람이 나서 자녀를 다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잘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2, 3년 있다가 아이를 키운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당시, 재판 당시에 누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잘 키우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 자녀가 의사표현을 합니다. 내가 뭐 엄마랑 살고 싶습니다. 아빠랑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판 당시에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친권 양육권을 나중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그럽니까? 네가 키워랍니까? 아직도 서로 키우겠다고 해요. 지금도 서로 자녀에 대한 애정이 더 크기 다행이네, 때문에 그래도. 서로 키우겠다고 그나마 다행인데 부작용이 생겨요. 서로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탈취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서로 험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렇죠. 이혼할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1순위로 고려하시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식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이 전기차는 2019년 대비 50%,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33%, 그리고 수소차가 무려 115%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는요, 사실 일반적인 내연차와는 달리 모든 게 다 전기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전기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랑 다르게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용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좋긴 한데 아직 기반 시설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전기차 가끔 타보면은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한 게 느껴지는데 이 환경부가 제공하는 이런 누리집에 따르면요,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요, 전국 전기차 충전소 대수가 18,000개라서요, 전기차 5대당 충전소가 1개 있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있네요, 이기는. 네, 그렇습니다. 뭐 절대적인 숫자가 막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나 뭐 일반적인 곳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전기차 소유주가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의외로 알지 못했던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전기차 충전 속도에 따라 먼저 이 종류, 전기차 충전소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휴대폰 충전할 때 보면 빨리 되는 거 급속 충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뭐 급속 충전, 뭐 완속 충전 이게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충전 이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시면요, 이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에서 차량 배터리로 직접 전력을 공급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방전에서 80%까지 충전이 되는데 한 뭐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요, 50kW급 이 급속 충전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충전기는 주로 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기로는 이렇게 완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급속 충전기의 특성상 고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배터리에 좀 부담을 줘요. 맞아. 그리고 배터리가 계속 이 급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충전 수명도 짧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80%까지만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완속 충전기 이게 뭐 아파트나 마트 갔을 때 보이는 이게 완속 충전기인 거예요? 네, 그거 맞습니다. 이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요, 급속 충전과는 좀 다르게 충전기에서 뭐 교류 전력으로 이렇게 차량에 보내주면은 차량이 스스로 요거를 직류로 바꿔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완전 방전에서 이 충전까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주로 말씀하시다시피 충전기가 아파트나 주택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 충전소가 많다고 했는데 눈에 안 띄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유소처럼 길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차장 같은 데 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이 전기차 충전소는 이 환경부가 만든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또는 이 민간에서 만든 EV웨어라는 이 사이트나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도 충전소 설치에 나선다고요. 네, 국내 대형마트인 H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충전소를 연내 전국 101개 점포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접근성이 좋은 대형마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전 편의성 같은 게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뭐 이런 데는 사실 여기 점포에는 기존에 충전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점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장 보는 시간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으면 전기차 사용자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이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소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대전시에 따르면요, 한국전력공사와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이 있거든요. 여기가 손을 합해서 급속 전용 충전기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설치 지원 대상이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공부지에 설치를 한다거나 또는 마트나 주유소가 자신들이 우리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는 여기에 충전소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설치비와 운영 및 관리를 한국전력공사와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설치도 해주고 관리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제공을 하면 한전하고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그걸 만든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지 이용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연구된 결과를 좀 보시면요. 이 통상적으로 전기차 한 대가 보급이 되면은 CO2가 연간 한 2톤 정도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 산림청 기준으로 연간 소나무를 거의 뭐 3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300그루 알겠는데 뭐 전기차 충전하려면은 그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막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거길 가기 위한 목적을 간 김에 충전을 하는 거지. 또 그걸 하려고 거기 간다기 생각하기엔 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운전 중에 이렇게 보이는 주유소에 들어가듯이 주유를 하듯이 이렇게 길가에 충전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처럼 이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자동차 기업 H사와 S기업에서요, 함께 미래차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원래 두 기업은 2017년에 벌써부터 이 충전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H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50kW급 굉장히 빠릅니다. 이 초고속 이 충전소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에 나섰는데 최근에 이 개발되던 것들이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런 주유소처럼 전기차 충전소가 같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H사 자동차 기업은요, 국내 최고 수준인 이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춘 EV 스테이션이라는 곳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의 EV 스테이션에는요, 이런 H사가 개발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설비인 하이차저가 8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면적과 설비 면에서도 국내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운전하다가 충전소가 보이면 들어가서도 충전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특징이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식 충전기나 벽에 부착된 충전기가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좀 최첨단입니다. 이게 딱 있으면은 위에서 이 천장에서 충전기가 이렇게 스르르 내려와요. 그러면 그냥 뭐 거기 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서 있으면은 충전기가 내려와서 그대로 꼽고 충전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대형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보시면 뭐 충전 시간이라던가 충전 전력, 뭐 나머지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서 뭐 바로 충전을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굉장히 빨라져서요. 이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에 기름 넣을 때는 우리가 가서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으니까 네. 기름 뚝 하고 착 넣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건 어쨌든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나중에는 전기 충전소는 카페처럼 운영할 거예요. 딱 이렇게 해놓고 그쵸. 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네. 내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충전됐을 괜찮네요. 때 여기에 벨이 뜨르륵 뜨르륵 울리는 거지. 저기 같이 회복합시다. 같이 회복합시다. 돈대. 그만한 땅이 있으면 네. 주유소 같은 카페 하면 기름 냄새 맡으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런 냄새 아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2층에다가 카페 차려놓고 그 왜 커피 나왔을 때 따르륵 따르륵 하는 것처럼 저기요 전동벨이라 하세요. 뭐 전동벨입니다. 진동벨. 아니 어쨌든 뭐 한 30분 정도면 충전이 된다니까 네. 많이 이제 기술이 진화되긴 한 거네요. 그죠? 예. 관련해서 뭐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서 기업 앱에 가입을 하면은 다양한 혜택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앱에 가입한 후에 차량 인증을 하면은 뭐 충전 예약이나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올스톱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연중 무휴 24시간이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타사 전기차 충전도 여기서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생기면은 저도 전기차 사야겠는데요. 나 지금 이거 수요가 이제 막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저도 보면은 주변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찾는 분들도 많고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시승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좀 사볼 수 없냐 이렇게 요구도 좀 많은데 이렇게 전기차가 증가하고 이런 차량 구입 계획에 있는 예비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시승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종과 코스를 좀 선택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시승이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게 이런 시설들이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좀 충전소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시범 운영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전국 주요 도심 한 100에서 120개 정도의 충전, 이런 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향후 한 5년 정도에 벌어질 도로 위의 상황이 그림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는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용 카페가 딱 생각이 떠오르네요. 전기차 옆에 저 제용 카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도 봄하고 겨울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날씨가. 네, 일단 주 초반에는 오늘도 그렇고요. 좀 따뜻하다고 하니까 괜히 막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한 주의 시작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